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기초 재고자산에서 매입을 더한 요 판매 가능 재고자산을 팔려서 비용 처리되는 매출원가와 안 팔려서 여전히 자산으로 남아있는 기말 재고자산으로 배분해줬죠. 요걸 뭐라 그래요? 원가의 배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기계장치를 100원 주고 샀대요. 그럼 기계장치를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를 보면 현금 100원이 나가면서 기계장치라는 자산으로 100원 이렇게 기록했을 거라고요. 타임.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만큼을 자산 처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 처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고자산은 보유 목적이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기 때문에 판매를 해야 수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팔 때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해서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하지만 유형자산의 보유 목적은 뭡니까? 정상적인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고요. 내가 요걸 갖고 몇 년 동안 사용하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다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니까 그때 수익 나올 때 그때 비용과 대응시키자는 논리라고요. 그래서 일단 샀을 때는 자산으로 잡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수익 나올 때 그때 비용과 대응시켜서 수익과 대응시켜서 비용 처리하자는 거라고요. 요 자산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컨셉이 어떻게 됐어? 기계장치를 없애주고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시켰죠. 사용하는 기간 동안. 그렇죠? 근데 여기 기계장치라고 쓰면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우 기계가 원래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자산을 없애면서 비용 처리하면서 자산을 직접 가지면 정보 이용자는 이 기계장치를 최초에 얼마에 사는지 모른다고 그랬죠. 포스코랑 현대제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요렇게 회계 처리 안 하고 감가, 상가,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다고요. 따라오시죠? 그럼 봐봐.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올해 20원 발생했대. 원래는 기계장치를 까야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대체 계정을 쓴다고 그랬다고요.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기계장치가 100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밑에 20원 써서 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80으로 만든다고요. 요 유형자산 80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상각 후 원가라고도 해요. 자 봐봐. 지금 인트로니까 인트로면서 얘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기계장치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상각 후 원가 혹은 요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림상으로 봐봐. 원래 100원 주고 취득했던 유형자산을 올해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시켜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산이 80으로 줄었죠. 이게 감가상각이라고요. 100원짜리가 감가상각을 했더니 80원으로 줄었어. 내가 물어볼게요. 100원짜리가 80원 됐으니까 요건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처럼 평가를 한 거네. 어떻게 생각해요? 평가를 한 거네. 어떻게 생각해? 아니에요. 애초에 감가상각이 뭐라고요? 감가상각은 내가 요 자산을 취득할 때 현금 지출했지만 지금은 수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자산으로 잡아뒀다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미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하면서 수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수익과 대응시켜서 비용 처리하려고 자산으로 잡아놓은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내가 올해 100원에 취득한 자산을 20원만큼 미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해서 비용 처리했다고. 그래서 남아있는 자산이 80원이에요. 그럼 내가 재고자산이라면 판매 가능 재고자산 중에서 20원은 팔아서 비용 처리된 거고 80원 안 팔려서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감가상각 해주는 행위가 마치 재고자산의 뭐랑 똑같아? 원가의 배분과 똑같다고요. 취득한 자산 중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해서 수익이 발생된 부분만큼은 비용 처리로 대응시켜줘서 비용으로 보내버리고
자산 중에 일부를. 나머지 80원은 뭡니까? 아직 비용 처리가 안 돼서 자산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감가상각을 배울 거야.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다음 연도에도 감가상각비가 20 나왔다면 유형자산의 상각 후 원가, 다른 말로 장부금액이 60원으로 떨어지겠지. 이 장부금액이 매년 떨어진다고요. 내가 원래 100원 주고 샀지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해서 수익이 나오면 수익과 대응시켜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잡으면서 점점 유형자산이 줄어든다고요. 요 줄어드는 행위는 평가야 원가의 배분이야. 그냥 원가의 배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감가상각에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줄어드는 건 내가 요 유형자산을 평가한 게 아니야. 내가 사용한 것만큼 그냥 비용 처리한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상각 후 원가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사용한 금액만큼 비용 처리되고 남아있는 금액을 상각 후 원가라고 한다고요. 상각 후 원가는 뭔지 아세요? 감가상각 후의 취득 원가를 줄여놓은 거라고요. 감가상각 후의 취득 원가를 줄인 게 상각 후 원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각 후 원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게 감가상각은 원가를 배분한 거지. 내가 사용한 부분만큼 자산에서 비용으로 대체시킨 거지. 이게 별도로 무슨 공정가치 평가를 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각 후 원가를 제가 제 나름대로 별명을 하나 줬어요. 별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변해가는 취득 원가예요. 이 장부 금액이 100원에서 80원, 60원으로 바뀌는 건 뭔가 새로운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최초의 취득 원가에서 내가 쓴 것만큼 버렸다고 비용으로.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을 뭐라 그런다고? 변해가는 취득 원가예요. 변해가는 취득 원가. 그럼 감가상각은 평가야 아니야? 평가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한 만큼, 내가 사용한 금액만큼 취득 원가 중에 일부를 비용 처리한 거라고요. 상각 원가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할 수 있어? 남아있는 취득 원가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남아있는 취득 원가. 남아있는 취득 원가. 좋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배워볼 건데 감가상각을 왜 할까요? 영어로 depreciation이라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는 그냥 감가상각비 한국말로 쓰면 너무 기니까 DEP라고 쓸 거예요. 제가 밀기 힘들겠지만 용산 카투사 출신이라 제가 미 국무장관 럼스베트라도 지다가 낙수 한번 했거든요. 어우 고생한다 맨 고생하면서 딱 악수하는 거 제가 땡큐스 하면서 했다고요. 제가 그리고 막 우리나라 그 주한미군 종합사령관 라포르테라고 옛날에 그 빡빡이 아저씨 있었어요. 라포르테라고. 근데 그 사람 사진도 찍어주고 악수도 하고 그랬다고요. 물론 당당하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어이구 막 이랬다 했지만 제가 영어를 꽤 잘했는데 지금은 한마디도 못해요. 발음도 구려요. 디프리시에이션이 감가상각비의 영어 표현인데 그걸 줄여서 그냥 앞으로 DEP라고 쓸 거예요. DEP 하면 감가상각비라고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 약속. 그럼 이 감가상각을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하는지부터 좀 볼게요. 왜? 감가상각은 어떤 자산들이 할까? 왜 할까? 감가상각을 하는 애들은 해당이 되는 자산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돼야 된다고요. 다른 말로 내가 요 자산을 통해서 벌어들여야 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점점 감소해야 돼. 다른 말로 뭐라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액이 점점 감소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처음에 제 차 제네시스 7년 전에 샀을 때만 해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걸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해야지 그랬지만 요즘에는 어디 창피해서 못 갖고 다닌다고요. 아니 차가 창피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돼서 창피해서 못 갖고 다닌다고요. 제가 처음에 그 결혼하기 한 1년 전에 제가 원래는 그 공부할 때 학교 고시반에서 살거나 그 고시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데서만 살았어요. 합격하고 나서도 삼정의 법인 다닐 때 집이 일산 쪽이었으니까 삼정의 법인까지 출근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취를 해야 되는데 이 주변에 자취할 때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달 고시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회계사까지 붙고 고시원 들어가 있으니까 좀 웃기더라고. 그래서 신림동에 자취했는데 뭐 신림동도 자취가 그렇게 좋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결혼하기 마지막에 진짜 좀 빡쳐갖고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 100만원 넘는 거 제가 오피스텔 하나 얻어갖고 거기 살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딱 들어가면 착착 하면 불이 탁 켜지고 서울 시내가 쫙 보이고 냉장고 열면 제가 종류별로 음료수 쫙 사놓고 너무 좋았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사하는 날 게임기를 하나 사갖고 들어갔어요. 플스3 타이틀 한 4개 사가지고 딱 들어갔지만 딱 일주일 갖고 놀았다고요. 나중에 너무너무 하기가 싫다. 공간만 찾아고 너무 하기 싫어. 얘는 다 뭐예요?
요걸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효익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내 자동차, 내 게임기 다 감가상각해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토지는 왜 감가상각을 안 한다고 했어요? 토지에서 벌어들이는 효익은 감소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가상각을 왜 한다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미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하는 애들은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사용하는 기간 동안 미래 경제적 효익이 왜 감소할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얘기지만 한번 해볼게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왜 점점 감소할까요? 유입될 금액이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물리적 요인. 물리적 요인이 뭡니까? 있을 것도 없어요. 물리적 요인. 구식이 되니까 자꾸 낡으니까 제 차 처음 샀을 때 진짜 좋았어요. 하여튼 점점 긁히고 막 하면서 이제는 그냥 관심도 없다고요. 주인님 저는 왜 세차를 안 시켜주시나요? 그럴 정도가 돼버렸죠. 그렇다고요. 두 번째 뭐가 있었겠습니까? 경제적 요인이요. 경제적 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친부화예요. 친부화가 뭐예요? 구식으로 바뀐다고요. 어렵지 않죠? 옛날에 플스3가 짱이었지만 요즘 플스4라고요. 내년에 플스5가 또 나온다고 하더만요. 그쵸? 그런 게 진부화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 감가상각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요 감가상각의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원가의 배분이라고요. 내가 요 자산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이만큼인데 내가 그걸 일부 소비했대. 그럼 내가 최초에 취득했을 때의 취득 원가에서 일부를 띄어서 비용으로 보내버린다고요. 이게 감가상각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감가상각 후에 요 장부 금액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상각 후 원가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데 요 상각 후 원가 장부 금액의 의미가 뭐라고요? 아직 비용 처리 안 되고 남아있는 취득 원가예요. 아시겠어요? 아직 비용 처리 안 되고 남아있는 취득 원가. 따라오시겠죠? 그럼 우리 저번에 회계 원리 할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말했으면 요게 뭐야? 처음에 샀을 때 금액. 요게 뭐예요? 이미 미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해서 비용 처리된 부분. 요게 뭐예요? 아직 미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하지 않아서 비용 처리가 안 된 자산 부분이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99까지 도달하면 정보 이용자가 무슨 생각이 들어?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새로 사야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럼 교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시면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점점 감소할 것이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 요인은 물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있다. 물리적 요인은 제가 굳이 여기 안 띄워놨습니다. 마모, 파손, 화재 이런 거겠죠. 경제적 요인은 뭐라고요? 진부하여.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구식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되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하겠죠. 우리 감가상각 어떻게 한다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할 때마다 비용 처리시킨다며. 근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타임! 미래 경제적 효익이 뭐야? 돈 많이 벌어들이는 게 미래 경제적 효익이에요? 아니에요. 수익이랑 미래 경제적 효익이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야. 우리 미래 경제적 효익은 뭐라고 했어요? 내 통장에 돈이 쌓여 나가야 된다고 했죠. 내 통장에 돈이 쌓여 나가려면 벌어들이는 돈이 올라가도 되지만 나가는 돈이 줄어들어도 된다고요. 이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에요. 단순히 수익이랑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통장에 돈이 쌓인다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 뭐라고요? 벌어오는 돈이 많아지거나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라는 게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범위가 큰 개념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지? 오케이. 아무튼 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되는 걸 내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다고요. 사실 제 차 똥차가 됐지만 예전보다 지금 그 차를 이용해서 돈 버는 게 더 많아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관찰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업들이 관찰할 수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감가상각비를 찔끔찔끔 잡거나 세금 적게 내려고 감가상각비를 많이 잡아서 비용 많이 잡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뭘 배울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한번 배워볼 거라고요. 보시면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으로 인식한 원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감가상각이라고 하고요. 즉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원가를 내역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감가상각은 원가의 배분 과정이지 자산의 평가 과정은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의 의미까지 봤습니다. 의미까지 봤어요.